마지막 20번 문제는 그 1번은 실명법 그 사례 문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번하고 5번은 대리 때문에 중요하고, 그 3번 판례에서 요 경우가 이 대리 문제로 연결이 된다고 말할게. 요 갑이 이제 을하고 계약 체결했다. 얘가 행위자다. 근데 자기 이름으로 계약 체결한 게 아니라 A 명의로 계약 체결했다. A가 명의이다. 그럼 해석의 결과 행위자가 당사자로 확정이 된 게 시험에 낼 일이 없어요. 보통은 매매니까. 그래서 이 명의인이 이제 해석의 결과 당사자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요게 계약처럼 얘기했지만 자기 이름이 아니라 A 이름으로 매매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얘가 본인. 얘가 대리인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명의인이 당사자로 확정이 되면 요게 이제 무슨 문제로 연결이 되느냐? 요게 대리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대리에서 또 이게 시험 문제가 몇 개가 쏟아져 나와. 그래서 그 3번하고 5번 판례는 요 자체도 이제 우리 시험에 7, 8번 나왔지만 여기 이제 대리 문제로 연결이 돼서 명인이 당사자면 이게 대리 문제로 연결이 되다면 대리 문제에 관해서 또 몇 번 출제가 되고, 그 1번 문제는 실명법에서 사례 문제로 몇 번 출제가 됐고, 그러니까 정리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장의 의사표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거를 문제로 풀고자 하는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제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4가지를 쭉 문제를 통해서 기획 탓을 받고, 이제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것,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따라서 이제 요거를 거꾸로 뒤집게 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면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이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줄여서 이걸 이제 법조문에는 의사의 흠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전문 숫자도 다 외울 만큼 워낙에 중요하니까 107조의 진연 의사표시, 108조가 허위표시, 109조가 착오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고, 딱 요 3가지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요게 공통적인 점이고, 따라서 의사표시가 항상 이걸 미리 전제를 해야 돼요. 표시가 일치해버리면 비준입표시, 허위표시, 착오는 성립이 안 돼요. 다만 이제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점을 하되, 이따가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약간씩 미묘한 차이는 있죠. 여기 비준입표시, 허위표시는 의사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인데, 착오는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차이고, 진연 의사표시하고 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이것까지는 똑같은데 딱 한 끗 차이죠. 요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뭐한다? 통모하여 생각 진연 의사표시니까 통모한다. 요게 차이점이고, 따라서 이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107조 진연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는 요거는 통모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독 허위표시, 108조는 통모한다 그래서 통정 허위표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 않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요게 이제 110조에다가 사기, 강박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분류할 때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기 이제 하지 않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은 우역과하고 지금 따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하지 않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도 만약에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면 여기다 싸잡아서 이렇게 분류했겠죠. 효력요건도 요거 하나만 필요할 것이고, 근데 이제 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요거하고 따로 구별한 것은 적어도 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일치하니까, 요거는 일단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따라서 따로 분류한다 이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효력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니까 원래 효력요건 못 갖추면 다 무효가 돼야죠. 근데 아까도 잠깐 앞에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다 무효가 아니고, 진연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예요. 그러냐 상대방의 표의자 진연이만 아까 알 수 있다는 외적으로 무효다. 요게 이제 107조 1항 조문 숫자까지 외우라 그랬죠. 107조랑 단서인데 요거는 이제 무효가 되고, 허위표시는 당사자서에 있어서는 언제나 무효고, 착오한 의사표시 요게 이제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고, 사기, 강박도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니까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효사유지만, 여기 109조, 110조 착오하고 사기, 강박은 취소사유다. 이런 경우도 있다. 염두에 딱 두고, 먼저 그 비준입표시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이 비준입표시 이제 조문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여기 진연 의사표시 107조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서 하는 의사표시니까 이 갑이자 을이란 여자에게 실제로는 자기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데 내심으로는 요거는 눈에 안 보이고 표시는 얘를 꼬실 요랑으로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했다.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의 증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증여하겠다. 요거는 글자 그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해당이 되죠. 여기서 증여하겠다. 요게 이제 진이는 증여하지 않겠다. 표시는 증여하겠다 했으니까 요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럼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해서 먼저 107조 1항 본문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유효다. 따라 이 증여 의사표시는 일단은 예를 더 보여주는 입장이죠. 이자의 실제 의사는 상대방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증여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니까 너는 실제와 달리 증여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증여할 의무가 있다 주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조 1항 단서에 보면 간혹가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요 증여 의사표시가 표의자 진위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도 물어봐요. 여기 알았다. 요거를 이제 시험에서부터 악이라고 표현하고 알 수 없다. 이 말은 주의인물을 길에서 알지 못하니까 과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요 상대방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무효다. 따라서 너는 아파트 증여할 의무가 없다. 요게 이제 비진 표시에 관한 기본 내용이고 특히 이제 여기서 사례 문제 풀 때 유념을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비진 표시도 사례 문제가 함정으로 나오는 게 이건데 지금 여기 이제 상대방과 관계에 있어서 이 상대방이 이제 자 알았거나 알 수 없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요 비진 표시는 무효로 돌아가요. 따라서 아파트나 등기 전이 되더라도 얘는 소유권치도 뭐 하는 거예요. 요 경우는 그 대신 이제 제3자에게 양도를 하면 부동산의 경우는 공실원칙 인정이 안 되겠다. 원칙은 소유권치도 뭐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진입표시의 외주로 무효인 경우도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가지 뭐한다. 선의 제3자 보기중에 있으니까 얘가 선이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 주의할 것. 선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선의 제3자 보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 하도 물어보니까 비진입표시뿐만 아니고 요거 107조부터 108, 109, 110조는 다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있죠. 근데 이때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보호되고 무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물어보는 게 거꾸로 유효인 경우 그러면 요거하고 반대가 이제 선의 무과실이라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 따라서 요 증여의사표시가 표의자 진위가 하는 것을 얘가 거꾸로 선의 모르고 있고 무과실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다. 그러면 원칙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전 받으면 얘는 이제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맨날 물어보는 거 얘가 다시 양도하면은 병은 권리자로부터 권리 생겼으니까 소유자로부터 매수했으니까 이럴 때는 아까 앞에 반서일성에서 나왔다시피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이 요게 비진입표 사례 문제 기본이니까 요건 일단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뒤로 돌아가서 비진입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비진입표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사는 사람 착오와 구별된다. 2. 강박에 따라서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재산이라고 판단해서 협회했던 비진입표된다. 2번 틀렸는데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진위한 의사표시에서 진위 개념 묻는 거예요. 요 진위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 같은 경우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갑을 강박, 공갈, 협박을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은 가지고 있지만 공갈 협박을 받았으니까 본심은 재산을 뺏긴다는 본심은 가지고 있지만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있다 의사표시했다. 요게 비진입표시인가? 요걸 묻는 사례인데 요거는 이 과정을 시험에서 지겹도록 물어보니까 번갈아가면서 요거에 진위의 개념 어떻게 보냈다가 결론이 달라지고 진위의 개념을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은 가지고 있으니까 진정으로는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지요. 근데 표시는 뭐였어요? 증여 표시였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 안 하니까 비진입 표시가 돼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진위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반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라고 하는 표의자 생각을 말하니까 이 말을 대입시키면 비록 갑은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은 가지고 있지만 증여하겠다는 생각은 했다 그 말이요. 그럼 생각대로 증여하겠다고 표시했으니까 진위와 표시가 이코르 일치되니까 비진위 표시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례인데 이거는 책을 찾아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물어보기 때문에 결론에 온다고 문제 못 풀어요. 정확히 분석을 훈련해야 되고 2번은 당연히 틀렸고 3.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의 선의이며 가실 없는 거 하는 유효다.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비진위 표시 무효는 선의 재산 대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요거 107조 1항 단서 상대방이 이제 표의자 진양을 말하거나 할 수 있을 경우는 비진위 표시는 무효다. 이게 그야말로 형평에 부합하는 규정이에요. 이럴 때는 얘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따라 이 107조랑 단서는 형평에 부합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유사한 경우는 107조랑 단서 유추 적용할 수 있는데 유추 적용해서 우리 시험에 집중적으로 쏟아내온 것이 대리권 남용이에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것도 몇 조를 유추 적용하자 107조 1항 단서를 거기에 5번 질문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107조랑 단서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냥 비진위 표시가 규정기재 107조랑 단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서 워낙에 출제가 되고 모르는 사람은 뒤에 대리에서 살펴보고 하고 이번의 경우는 이런 사례들은 순식간에 풀어야 된단 말이야. 갑은 증여 의사 없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주면서 증여 의사 표시했다. 비진위 표시했다. 그 이야기고 이를 넘겨받은 을이 그 물건을 병에 매도 1. 을의 선악을 묻지 않고 을은 소유권 지대가 일단 열외 선의 무과실이라 소유권 지대가 아니까 읽을 필요 없다고 말이야. 이 을이 선이라면 그 과실을 물리자 읽을 필요 없어요. 선의 무과실이야지 소유권 지대가 아니까. 3. 을이 선의 무과실하면 을이 소유권 지대가 하죠. 그럼 제3자 병은 선악 묻지 않고 언제나 소유권 지대다. 답은 3번. 4, 5번을 읽어볼 필요도 없으니까 집에서 확인해보고 뒤에 넘기세요. 이 비진위 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 상대방이 진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외주로 비진위 표시가 무효예요. 요때 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없다 이거를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그걸 묻는 것이 1번 질문. 다 우리 시험에 나오면 기초 판례죠. 어떤 의사표시가 비진위 표시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적이 있다. 맞네요. 그래 이 사례 같으면은 갑 쪽에서 요 증여하기 싫으니까 갑 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뭐 했다? 진여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없다. 요거를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이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2번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실무상으로 판례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보면 비진위 표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온 사례가 근로자가 갑이 을회사 근로자 실제로는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실제와 달리 사직원을 제출했다. 요게 진양 의사표죠. 요 사직원 제출한 사건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먼저 하나만 물어보자 말이야. 거기 2번 치면 이거는 우리 본 시험을 지금 뻔딴 건데 거기에다 그냥 기업 안 하고 사기업이라고 해놨죠. 그 이유가 뭘 같나요? 2번 지문에다가 사기업의 근로자가 5번 지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5번 지문 때문에. 여기 107조는 사법상 의사표시는 적용되지 공법상 의사표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5번 지문이야. 따라서 공무원이 여기 지금 군사정권에서 직권을 하면 고위 공직들이 일괄 사직원 제출받은 사건이라고 가르쳐줬는데 그럼 실제로는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사직원 제출했으니까 얼른 보면 사직원 제출 요게 비진위 표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 국가가 진여하면 말건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무효가 돼야죠. 그럼 사직원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니까 사직할 필요가 없고 계속 근무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 5번 판례는 맞죠. 107조 진양 의사표에 관한 규정은 사법상 의사표는 적용되지 공법상 의사표는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사직 의사와 상관없이 사직원 제출한 사건의 경우는 107조가 적용이 안 되니까 사직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뭐이다? 유효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사직해야 된다. 군사정권하에서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사기업. 그러면 요거는 비진위 표시 해당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이제 우리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다시피 딱 일정한 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직원을 왜 제출하게 됐느냐 그 이야기죠. 요게 이제 사용자의 뭐가 있었는가, 지시 내지 강요가 있었는가에 따라서 일정한 룰이 형성이 됐는데, 사용자 지시 내지 강요가 있었으면 요 사직 의사표시가 진위하는 것을 사용자가 최소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거니까 몇 조가 적용되고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돼서 요건 무효로 봐야죠. 그럼 사직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반대면 원칙 그대로 유효다. 여기에 맞춰서 한 사고라고 그랬을게. 이게 기본 룰이니까. 그러면 문제 풀기 쉽단 말이야. 2번의 경우는 사용자 뭐가 있었어요? 지시로. 전형적인 이건 뭐에 해당이 된다? 비준위 표시. 더더욱이 그 중에서 몇 조가 적용되고 107조 1항 단서가. 이게 사직 의사표시 무효가 된다. 그건 모델은 판례적이. 2번은 틀려있고, 3번의 경우는 이 은행에서 그 대출받는 그 사건도 워낙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 갑이 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한다. 실질적인 주체무자. 근데 자기 명의로는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한도가 초과됐다는가,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더라. 따라서 친구 A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는다. 이 명의 빌려준 자를 형식상의 주체무자. 나중에 이제 만기가 도래했다. 대출 계약은 이렇게 체결했겠죠. 우리 인간체 이런 거는 생각나죠? 이 말하면은 배웠던 것이 파노라마처럼 쭉 스크린이 해야 돼. 난생 처음 보는 표정 지으면 안 되고. 그걸 처음 보는 표정 지은 건 자꾸 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우기 때문에 논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은. 논리가 없으면 전부 짜투리 이게. 뭐 물어보면 이게 전부 쪼막쪼막 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막. 물 흐르듯이 항상. A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다.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다고 가르쳐. 주로 이제 상호신용과 허접한 금융기관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주로 이제 상호신용이라고 가르쳐줬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제 이 대출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되냐? 우리 판례 요지는 이거예요. 명의 대여자가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인념력 핵심 포인트죠.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는데 명의 빌려 대출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채무 부담 의사가 없었는데 표시는 대출 계약 체결했으니까, 표시는 채무를 부담해서 표시했으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 안 하니까 비준위 표시, 허위 표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우리 판례는 원칙 이 명의는 내심으로도 실제로도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출 계약 체결했으니까 채무를 부담했다 표시, 의사 표시 일치하니까 일단 비준위 표시, 허위 표시 성립이 안 된다. 네가 계약의 당사자니까 만기 도래하면 당신이 변절 책임지라. 요 이야기인데, 거기 지금 3번 판례도 우리 본 시험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넣어놨는데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이게 19회 때 나온 그 판례인데 사례 그대로 넣어놨어요. 19회 때가 민법 한 과목이 어렵다고 서울특별시에서 그렇게 떨어진 사람 6개월간 데모했던 시절인데 그 3번도 다 틀고 나왔어요. 왜 틀렸는가 한번 해보세요. 3번 지문 자체는 맞아. 근데 틀린 걸로 고른 사람이 부지기수였단 말이야.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갑을 위해서 을이, 여기서는 이제 물로 해놨죠. 이렇게 을이 명의 빌렸다 그 말이야. 여기다 금융기관 이렇게 계약처럼 그렇게. 여기 실전 주체문, 형식 주체문 이렇게. 그 3번 사례에서 을이 대출 약정서에 주체무자로 서명 날인했다.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여기에 다 속아봤어.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은행 원칙에 대출금 반환 처분해준다. 뭐 때문에 속았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은행이 진위 아니면 알았다고 생각한 거야. 알았으니까 107조랑 단서에서 대출 계약은 뭐이다? 무효. 얘는 대출금 반환채무 질 필요 없다. 근데 반환채무 진다고 했으니까 3번이 틀렸다고 3번을 다 답으로 골라서 틀린 걸로. 그래서 전원이 떨어졌는데 3번은 맞잖아요. 이거는 채무보다 무사가 내심으로 있으니까 일단 비준위 표시가 아니고, 설사 우리 판례 이렇게 됐어요. 당신이 주장한 바대로 비준위 표시라 하더라도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돼야지 이게 무효가 될 건데, 107조 단서가 적용되려면 상대방 금융기관이 뭘 알아야 돼요? 명의만을 빌려 대출받는 사실 알아가지고는 무효가 안 되고 뭘 알아야 돼요? 여기 채무 부담을 의사가 있냐 없냐 핵심 포인트야. 얘가 채무를 부담을 의사가 없이 진위에 반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금융기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 무효가 되는 건데, 명의만일표를 대출받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표시로 보더라도 107조랑 단서가 적용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 교재에 보면, 요약집에 보면 부연 설명을 그 요약집에 자세히 해놨어. 그때 내가 강의하면서 요거 속전 막 신신당부해서 요약집 들고 다니면 뭐야? 집에 찾아보라고 말해. 여기 자세히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책 뒤에 해설은 부실하니까. 그 다음 거기 4번은 대리권 남용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허위표시. 허위표시는 이제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는데, 비진표시보다도. 허위표시는 이제 상대방과 통모하여서 행한 진연의사표 허위표시니까, 진연의사표 똑같고 통모한다, 요 한 끗 차이라고 말이죠. 따라서 이제 여기 이제 허위표시는 이런 스토리인데, 대표적으로 사례도 이제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고, A가 갑에게 1억 원짜리 채권 가지고 왔다. 채권자 강제풀 면탈하기 위해서 갑이 친구라고 통모를 해서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자 한다. 이런 게 이제 허위표시의 가장 모델은 사례인데, 정확히 분석해 보면 갑은 실제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A한테 이전해 주는 의사가 없는데, 표시는 이전해 주겠다고 표시를 했으니까 요게 글자 그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문제는 이 갑이 이러한 진이 아닌 의사표를 함에 있어서 의라고 뭐 했다? 통모. 갑이 친구에게 내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 채권자 강제병에서 날아가니까 친구 네 앞으로 소유권 넘겨놓자. 이에 대해서 친구가 그래 그렇게 하라, 양해 내지 합의해 줬다. 이걸 통모라고 한다면 양해 내지 합의해 줬다. 이게 통모. 그러면 상대방과 통모에서 그냥 진연의사표 협의시니까 여기서 소유권 이전하겠다. 요게 허위표시죠. 똑같은 것이 통모가 없으면 단순한 뭐로 끝나고 진연의사표로 끝나고, 이것처럼 통모가 있으면 통모하여서 행한 진연의사표시가 허위표시니까 똑같은 것이 통모가 있음과 동시에 뭐로 바뀐다? 허위표시로. 그러면 이 허위표시는 주로 이제 채권자 같은 제3자를 기망해서 많이 행해지지만, 물론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그러니 기망을 하려면은 이 건물에서 둘이 매매한 것처럼 가정을 해야 되니까 허위표시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 매매계약 이런 거를 가장행위, 매매니까 가장매매가 라고, 아예 얘를 기망해야 되니까 등기도 넘겨놓는다. 요게 허위표시의 모델인 사례, 요게 가장행위. 그러면 민법 108조 1항에 하면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언제나 무효다. 따라서 이 허위표시에 행해진 가장매매, 이것도 무효다. 따라서 어른 등기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 취득 못하고 여전히 갑이 소유자니까 채권자에는 강제입행이 가능하다. 다만 혹시라도 의리 등기 가지고 있는 기하로 해서 제3자 병에 양도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그는 원칙 공실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소유권 취득 못하겠지만, 이 경우도 무슨 규정이 있다? 선의 제3자 법규정의 108조 2항에 따라서 무효를, 허위표시가 무효더라도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가 되지 못한다.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4번은 허위표시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나 제3자 된 관계에서는 유효이다. 틀렸네요. 제3자 관계에서는 선일 때만 유효해요.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서는 원칙처럼 무효나 그만 읽고 틀렸고, 제3자 뭐 3번도 틀렸고, 4번 선의 제3자는 참 얼척없는, 5번은 선이기만 하면 되니까 무과실 필요 없어요. 여기 지문에 제일 중요한 게 5번 지문이고, 답은 이제 4번인데 요즘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일 없어요. 얘가 선인 경우에 요 갑 쪽에서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의 제3자 쪽에서 역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선의 제3자 쪽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해관에서는 판례는 없고 학자들 사이 걔네들입니다. 통설이죠.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거래한 전해체니까 얘도 무효를 주장해서 안 된다는 반대 견해가 있고, 따라서 이런 거는 견해들이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일 없지만 통설에 가면은 4번 지문은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의 경우에 통정의의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이 드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1번 어느 의사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일치해서 이해한 경우라도 그것이 표시의 객관적 의미와 상이하다면 통정의의표시에 해당한다. 이건 뭐 물어봤나요? 또 맞는가 더 봐보세요. 물론 밑에 답이 쓰는 게 1번은 틀렸는 건데
그 뭐예요? 그거? 어느 의사표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냥 표시하고 상이하더라도 허위표시 해당한다 그랬는데 의사 표시에 불일치가 있냐고 내 묻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게 쏟아져 나와 시험에서. 아까 가르쳐 줬어요. 법률형 해석에서 우리 시험에 지겹도록 나오는 판례라고. 요거 두 사람이 X 토지를 매매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지분 등의 창고를까지 옆에 붙은 Y 토지를 목적물로 잘못 표시했다. 당사자 진인은 X 토지 일치가 되어 있죠. 그 표시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죠. 목적물 X 토지 확정이 됐잖아요. 요거 지금 말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없는 거예요. 이 경우는 실제 의사는 X 토지잖아요. 그다음 요걸로 또 확정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가 있기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사자가 뭐한테 일치해서 이해하는 의미대로 효과가 발생. X 토지가 목적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의사 표시의 불일치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허위 표시가 성립될 여지도 없다. 이런 걸 무슨 해석을 한다? 자연적 해석. 따라서 이 경우는 자연적 해석의 결과 당사자가 일치하는 대로 일치하는 의사대로 X 토지가 목적물로 확정.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의 경우 요거는 사례 문제를 낼 때 2번 문제는 사례 문제 낼 때 속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시 여기 칠판 잠깐 봐보세요. 여기 이렇게 사례를 내면 백발백중 속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 이 사례에서 을과 병을 부자지간으로 딱 해놨을 때 이 사례에서 을이 사망했다. 근데 이 자식놈 상속인이 선의다. 이 경우도 보호되는가 그 이야기야. 아까 제일 앞쪽 문제 풀 때 가르쳐 줬잖아. 포괄 승계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동일시하니까 포괄 승계는 뭐가 아니라고? 제3자가 아니라고. 따라서 이 상속인은 선의도 보호가 안 되니까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상속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 맞아요. 사례로 냈을 때 안 틀리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그는 뭐 은닉행위. 이것도 사례가 나올 때 안 틀리도록 유념을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은닉행위가 사례가 하나 뒤에 가보면 있어요. 저기 10번 문제 봐보세요. 10번 문제. 쳤나요? 이게 이제 은닉행위는 사례 문제인데 갑은 이렇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했으나 세금 문제를 염려해서 증여세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과는 무한 것처럼 가정했다. 매매한 것처럼. 그런 다음에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 하고 다시 을은 병에게 또 전매해서 병에 등기 넘었다. 사례는 아주 간단하죠. 이 경우에 지금 증여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매매를 가정했으니까 가정행위에 배후에 은폐된 행위 증여 같은 걸 뭐라고 부른다? 은닉행위. 이런 거 틀리면 빵점 맞기 힘들어요.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가장매매는 hợp의정했으니까 무효지만 따라서 1. 각과 일사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나 증여계약의 효력을 발생한 경우로서는 108조 허위표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은닉행위는 법률의 소령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 이야기예요. 2번에 갑을 증여계약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도 을 앞으로 경로된 매매계약 이전 등기는 실제가 불일치한 무효가 된다. 2번이 틀려있죠. 이 경우는 이제 등기 원인이 실제로는 증여했는데 등기 원인이 등기부에 뭐로 되어 있어? 매매로. 그러면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달려서 등기한 것도 유효인가 무효인가 검토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는데 등기법 지식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 각과 을의 증여는 유효, 등기도 유효니까 소유권은 일단 누구에게 넘어간다? 을에게. 그러니까 제3자 병은 선악 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런 사례예요. 따라서 2번은 틀렸고 3번의 경우에 갑은 을을 들여서 악의의 병을 상고 등기마다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제3자 병은 선악 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니까. 저 알아듣고 있나요? 10번의 경우는 을이 소유자가 된다고 말이야. 등기가 유효니까. 그러니까 병은 권리자부터 권리 생겨보니까 선악 불문 소유권이 다 시간 중에도 이 은닉행위 사례 나온다고 여러 번 가르쳐 줬잖아. 이 사례를. 우리 시험에도 이 비슷한 사례가 2번 나왔고 사례 문제로만. 그 다음에 을명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맞죠? 을은 악의병 그만 있고 다 맞고 거기 답은 2번만 틀렸고 대신 뒤에 234페이지 펴보세요. 해설 부분 펴보라고 말이야. 찾나요?
거기에 나머지는 이제 해설이 오류는 없는데 30 제일 위에 5번 지문 해설 봐보세요. 토의자는 선의 제3자에 따라 통정의 피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선의 제3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완전 엉터리 해설이죠. 삭제하세요. 완전 엉터리잖아요. 5번 해설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234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5. 거기 해설이 잘못되었으니까 고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 해설이 엉터리로 들어갔잖아요. 앞에 5번 지문하고. 엉터리한 거 알겠어요? 그 5번은 뭐로 해설이 들어가야 돼요? 제3자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거기 해설로 들어가야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5번 해설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고치라고 말이야. 이런 걸 여러분이 하고 와야 돼. 예습하면서. 그거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어찌된 게 여러분하고 강의하면서 한 번을 그래 하고 모든 걸 제가 다 토시 오자 탈자까지 다 고쳐주고 있어. 1년 12달을. 에이? 여러분도 좀 해보라고 말이야. 좀 서로 이게 교감이 돼야지 이게 수업이 분위기가 살고 그러는 거지. 1년 12달 선생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앉았으니.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려서. 은닉행위가 뭔지 알았을 거고 사례 어떻게 푼지 알았을 것이고 다시 앞으로 돌려서 거기 5번 문제 다시 가서 거기 5번에 3번 지문에 따라서 맞고 요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10번 문제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돼요. 관련돼서 그렇게 하라고 말이야. 따로 놀지 말고. 그 다음 제3자 선악을 이 경우에 이것도 이제 별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제3자 병의 선이면 소유권 악이면 이제 소유권 취득 뭐 할 건데 얘가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을 언제 기준 판단할 것인가 그냥 상식으로 하세요. 항상 기준 시점은 똑같잖아. 뭐 매매계약 체결 시 법률상 이해관계 맺을 때 4번 맞잖아요. 그 기준 시점은 다 맞잖아. 법 원칙이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해요? 계약 체결 시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 여부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법률 행위시로 판단하고 반사회성 여부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 똑같잖아. 자, 그 정도 했으면 본인이 알았을 때 됐잖아. 아, 똑같네 그러고. 저는 날마다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운 걸 배우니까 서로가 돌아보고 싶어. 가르치는 저는 지고서 돌고 싶고 여러분은 새로운 걸 너무 많이 배우니까 돌고 싶고. 그 갭이 언제나 줄어들는 거. 그 다음에 5번은 요거 제3자 병이 5번 8년에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둘이 나중에 소송에 붙었다. 얘가 선인지 악인지 하는 거는 누가 입증할 것인가. 일단 제3자 병의 선인은 뭐한테 입증하기 곤란하니까 추정하죠. 제3병 선 추정 따라 입증 책임 누구에 돌아간다. 토의자 갑쪽에서 제3자 병이 뭐라는 것을 악이라는 걸 입증. 그게 5번 지문 맞고. 그 다음에 6번의 경우에 통정의비 효과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지문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무효 원인이 소멸돼야 돼.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무효사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뭐 반사일생으로서 무효다, 불공정한 법률가 무효다, 의사무능자 법률행위가 무효다, 강형법 위반의 법상 무효다 등등 대부분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원이 소멸이 안 되니까 추인이 불가능해요. 근데 거꾸로 무효원이 소멸되니까 추인이 가능한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허위 표시하고 요거하고 비스무리한 비진입 표시가 외의적으로 무효인 경우죠. 이건 추인이 가능하잖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는 소급여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음부터 유로 바뀌지는 않고 139조죠. 뒤에 나오지만 그 조문에 워낙에 시험에 나오잖아. 무효문학서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보니까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된다. 1번 지문은 완벽하게 맞고, 그 다음 허위표시 당사자 합의해서 일을 처리할 수는 있는데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따라서 시험에는 거의 나오질 않고, 그 다음 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이행전이면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없고, 문제는 3, 4번을 나란해서 하는데 이행한 경우가 문제죠. 보세요. 이 경우에 무효니까 얘가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행을 했다. 여기에 이제 문제는 746조가 적용되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허위표시 자체가 만약에 불법에 해당이 되면, 반사일생에 해당이 되면 불법 원인급여가 되니까 746조에서 반환축은 뭐하죠?
판례하면 급부물한 소유권 자체가 얘한테 넘어가니까 채권자는 관계평도 못해요. 근데 허위표시 그 자체는 뭐가 아니더라? 불법이 아니더라. 왜냐? 여기서 채권자를 기망한다는 것은 허위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에 불과하지 요게 허위표시 아니잖아요. 불법이 아니니까 몇 조가 적용이 안 되고 746조가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민법 조문 고치시고 이거는 조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할 만큼 시험에서 중요한데 750도 6조라고 했잖아요. 56이 아니라 746조. 불법원인 급에 해당하므로 반환 청구하서부터 틀려있죠. 지겹도록 시험에서 물어봐요. 반환 청구 가능하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다 잠깐 7번 보세요.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를 기억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칠판의 사례에서 갑을 병에서 병이 선이면 일단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그러면 이 병이 다시 이제 또 제3자 정에게 양도를 했는데 요를 흔히 이제 전득자 그러는데 얘가 악인 경우 보호가 되는가? 얘가 선이면 소유자가 되니까 얘는 권리적도 권리 승계받으니까 선이 악에 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 취득. 요거는 종료 우리 시험에서 몇 번 나왔던 거예요. 요게 그 지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최근 판례는 지금 문제 보니까 빠졌던데 이거하고 반대로 그 반대가가 이제 시험에 나올 거니까 요 병이 뭐이고 악이고 거꾸로 그 다음에 이 정이 뭐이고 선이고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가 그 이야기인데 얘가 악이면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러나 이제 이 허위표시 당사자하고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자뿐만 아니라 얘하고 다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전득자도 우리 판례는 무엇으로 본다? 제3자로. 그러니까 얘가 선이면 똑같이 보호돼요. 요거하고 반대로 요걸 열심히 기억을 하고 그랬는데 위에 건 이제 물어봐도 틀릴 사람 없고 더 이상 안 물어봐. 밑에 판례 거 기억을 하고 요 판례가 보니까 시험에 요 지문에 빠졌다는 거야. 문제 아무리 훑어봐도. 제 말 알아들어요? 그 5번 지문은 종려 우리 시험 맨날 나오는 이런 걸 무슨 법칙 그래? 은폐물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요 병이 선이니까 소유권 취득하면 악이어도 요걸로 은폐가 딱 더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 이야기인데 요거는 시험에 더 이상 안 나온다니까 쪽팔려서. 그 새로운 판례 얘가 뭐이고 악이 얘가 뭐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말이야. 그 판례가 2013년도에 새로 나왔잖아. 이게. 그걸 기억하라고 이론 시간에 신신당부했잖아. 비교 정리 잘하라고. 그 다음 7번부터는 제3자에 해당이 되는가 여부인데 요거는 일단은 얘들은 빼고 허위표시 당사자하고 당사자 그 다음에 누구 아까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허위표시 당사자 및 누구 제외하고 포괄승계인이 포괄승계를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동일사니까 제외하고 허위표시 당사자 및 포괄승계를 제외한 자 중에서 허위표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자를 제3자. 거기에 7번의 경우는 1. 가장 소비대책에 한 반환 채권을 양도받은 자. 여기서 이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가장 매매했죠. 그럼 이 값이 이것도 1억 원에 얘를 기망해서 매매했다. 그럼 얘는 이제 외관성으로 1억 원짜리 매매대금 채권 취득하겠죠. 이게 이제 가장 매매에 기인한 매매대금 채권이야. 요거를 병에게 양도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채권 양도 받으니까 얘한테 1억 원 달라 청구하겠죠. 요때 매수인이 요거 가장면에서 무효니까 너한테 1억 원 못 주겠다. 얘한테 대항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얘도 제3자가 그거 묻는 거 해보세요. 가장면이란 대금 채권의 양수인 전형적인 제3자죠. 따라서 얘가 선이면은 얘는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 뭐하니까 1억 원 지급하라 그 이야기. 요거하고 똑같은 애가 1번 지문. 실제로는 돈 빌려준 적 없는데 가장으로 뭐 했다? 소비대차. 그러면서 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 이놈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대금 채권의 양수나고 제3자.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선순위로 이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가부 건물 위에 의료 선순위로 뭐가 설정이 되었고 전세권이 이렇게 전세권이. 근데 이제 문제는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요 소유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대출 안 해주니까 전세권 설정 옛날에 꺼렸다고 가르쳐 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하느냐? 요 전세권자하고 이제 통모를 하는 거야. 내가 사업상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고자 하는데
네 전세권이 있으니까 병은행이 대출 안 해주려고 한다. 왜? 후순위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둘이? 통모해서 전세권을 얘가 가장으로 뭐 포기. 그럼 전세권이 뭐 하죠?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죠? 가장으로 포기했으니까 실제로는 포기한 적 없지만. 그러면 이제 은행이 저당권 설정만 돈 빌려줬겠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고 제일 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이때 뒤늦게 가장으로 전세권을 포기하는 을이 나는 갑하고 통모해서 가장으로 포기했으니까 내가 선순위 전세권자다. 이걸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야. 안 된다 그 이야기고. 따라서 가장 포기한 후에 그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받는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잖아. 그죠? 그냥 한번 더 물어봅시다. 또 외우니까. 잠깐 7번 보세요. 여러분 실력이야. 뭐 금방 뽀록나는 뭐 실력인데 뭐. 이 경우에 사례를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 지금 선순위 전세권이 있고 병이 후순위로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내용 파겠나요? 선순위 1번이 전세권자, 요 병은 후순위로 저당권자. 지금 여기 2번 질문은 새로이 저당권 설정받은 자요. 얘가 전세권을 가장 포기한 후에, 그 요거는 이제 기존 후 저당권자요. 이미 있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가장으로 포기를 했을 때 얘도 제3자에 해당이 될까요? 자, 개념을 보세요. 허위표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어야 돼. 근데 아까는 얘가 가장으로 전세권 포기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저당권 설정 받았잖아.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잖아. 얘는 제3자 해당이 되니까 이 저당권이 우선하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가장으로 전세권 포기한 후에 새로운 저당권 설정받은 게 아니라 기존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뭘 말겠나요? 다행스럽게 요즘에 이런 거는 잘 안 물어봐. 다행스럽게. 왜냐? 이런 건 물어보면 공짜 문제인데 왜? 여러분이 이런 걸 외워서 푸니까 여러분한테는 너무 어려워 이게. 근데 이해한 사람이 이게 공짜거든. 근데 요즘에는 안 내는 게 다행스러워. 왜? 여러분이 외우니까.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후순위 저당권자하고 새로이 저당권 설정받은 얘하고 구별해 보라 그 말이야. 모르면 그 요약집 찾아서 확인해 보고. 거기 있어. 제3자 보면 찾아보면 있어. 요약집에. 가로 열고 닫고 비교를 하고 자세히 설명도 해놨어. 물론 읽어도 안 받겠지만. 그 다음 가장 저당권 설정에 의한 저당권을 실행해서 당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제3자죠. 경매도 매매 일종으로 보잖아요. 경락을 매수냐고 하고 얘가 제3자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5번 요거는 구별을 하고 지금 나란히 들어갔을 건데 다 7번 보세요. 이것도 시간 중에 직업들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진짜는 4번, 5번 얘네들이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가 가장매 매순이죠. 등기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 아니잖아요.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항상 해보라. 시간 중에도 지갑도 가르쳐. 얘가 단순히 1억 빌려줬다. 일반 채권자. 얘는 제3도 아니죠. 허위표시를 토대로 해서 얘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적 없잖아. 다시 돈만 빌려줬지. 그 다음에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재산상 때 조사했다. 이 건물에다 등기 가지고 있더라. 잽싸게 뭐 했다. 압류 또는 가압류. 그럼 일반 채권자가 뭐로 바뀌고 압류 채권자로 바뀌고 얘는 제3자죠. 이 건물 압류했잖아. 여기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잖아. 그 이런 일보다 시험에 아예 쏟아져 나오는 것은 1억 빌려주고 세 번째 얘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체라고 이 건물 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을 취득한 자 얘가 시험에는 쏟아져 나오고 가장매매 매수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는 제3자죠. 요 목적물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잖아. 근데 여기 가장매매 매수로부터 저당권 설정받는 자는 원래는 저당권 취득 못하지만 요 저당권 설정에는 처분행위인데 처분권은 없잖아. 그러나 얘도 뭐 해당되니까 제3자 해당되니까 얘가 선이면 뭐하고 저당권 취득하고 요걸 더 조심해야 되고 따라서
4번은 압류 채권자고 5번은 일반 채권. 답은 5번이잖아. 뭐 본 시험에서 이런 건 나오기는 쪽팔려요. 대신 뭐는 지겹도록 나와요. 저당권자의 가장매매수로부터 다시 저당권 설정받는 요즘에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8번의 경우는 제3자 해당하지 않는 단답수로 제일 많이 출제된 것 하나가 1번 지문이고, 제3자라는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제3자, 얘는 수익자, 제3자는 수익자, 얘는 여기 제3자 해당이 안 되죠. 요약자하고 동일시하니까. 총칙에서는 이렇게 단답수로 물어보지만 제3자라는 계약에서는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주의하라고 신이 당부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3번 그거는 앞에 나온 것이고, 2번, 3번, 4번은 그 7번 문제 있는 거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요거 조심하시라고 하셔야 되고, 채무자, 파산자가 가장채권을 보유하겠다가 파산이 선고된 게 파산관제인 제3자 해당이 된다. 여러분 주의 깊게 줬네요. 특히 이제 이때는 더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이 경우는 파산관제인이 제3자에 해당되는 이유가 총 파산채권자 전원 후 공동이익을 있어 파산사업을 처리하니까 파산자하고 파산관제는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제3자를 본다. 이런 시각이니까 선의하기도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가? 요거는 파산관제인 개인을 기준으로 선의하기를 따지면 안 되고 총 파산채권자 전원을 기준으로 선의하기를 따져야 돼요. 따라서 총 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는 무엇으로 봐야 된다? 선으로 봐야 된다. 여기까지. 따라서 그 제3자라는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거기 제3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의 경우는 아주 간단한 사례인데, 가분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 일가 짜고 허위로 매매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그 위로 부동산 을명을 있는 거야. 가장매매했다. 사례는 아주 간단하고, 1. 을이 선의 병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해서 이전 느끼를 알려한거,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니까 가분 병에게 각과 을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번은 당연히 맞고, 2번도 을이 선의 병에게 부동산을 전매해서 이전 느끼 경유했다. 가분을에게 부당이득 분한 청구 또 지겹도록 물어봐요. 이 경우 이제 병이 선의면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이렇게 대신 얘가 이로 또 받을 매매대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요거를 얘가 얘한테 뭐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위 표시는 불법이 아니니까 746조 적용이 안 된다. 그거 묻는 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당연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하게요. 여러분 외운 대로 안 내줘요. 시험에 703조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외운 대로 안 내준다고 말이에요. 그 응용해서 내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서 2번 허위 표시는 불법이 아니다. 그걸 묻는 사례라고 말이에요. 2번 지문이. 3번은 을이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사례로 출제되는 거라고 말이고, 을이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선의 채권자 병에게 뭐 해줬다? 위에 부동산 저당권을 주겠다. 이런 애가 가장매매 매수로부터 다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요게 사례 문제로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되고, 갑은 병의 저당권 설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잖아요. 병이 선이니까 저당권 취득. 4. 채권자 A는 채권자 취소권을 법원 행사할 때 요거는 되죠. 아까 이중매매에는 채권자 취소권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만 요거는 지금 A가 가볍게 1억 원 빌려줬다. 요 금전채권이잖아. 요런 금전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 가장매매가 채권자를 해치기 위해서 요 가장매매 했잖아요. 그래 이런 거를 채권자를 해하게 한 법률행위다 그래서 뭐 사행위 요 금전채권이고, 아까 이중매매는 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1매수인이 갖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뭐가 아니니까 금전채권이 아니니까 아까 그거 가르쳐준 거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에서 보존되는 피보존권을 이렇게 금전채권이 해야 된다니까요. 1억 원 필요할 때 이런 거. 나 요거는 사행에 해당되니까 채권 취소권 행사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5번 질문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아까 앞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그 반대 기억을 하고 신신당부한 거예요. 5번 맞는 거 확인해 보세요. 단어 2개 보고 확인하세요. 악이 병이고 선이 정이잖아요. 그 은폐물의 법칙 아니다. 요게 이제 기억을 하고 신신당부한 것이고, 악이 병이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근데 다시 또 선의 정이 양도되면 얘도 제3자에 포함되니까 그거 여기 이제 판례요. 최근에 아까 내가 착각해서 요거는 안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요거 5번에 들어간대요. 요거 잘 기억을 하고 말이요. 얘도 제3자 해당이 되니까 소유권 취득.
따라서 갑은 정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려있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아까 그 앞에 이제 뭐 구별하고 아까 그 6번에 5번 질문. 근데 6번에 5번 질문은 종례 시험에 주로 물어봤던 건데 요즘에는 쪽팔리니까 잘 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오히려 9번에 5번 질문 요게 저 최근 판례를 만들었으니까 요걸 기억을 잘하라. 아까 신신당방기 요 질문이라 그 말이야. 9번에 5번 거꾸로 뒤집었을 때 아까 10번은 그렇게 들었고 11번부터 그냥 차고 문제인데 다음 시간에 풀기로 다시 부탁드리지만 첫째 그 부분을 이론 공부를 문제 푸는 부분을 속독으로 한 번씩 하시고 물론 시간이 있으면 정독하면 더 바람직하지만 그 다음에 문제도 한 번씩 눈으로라도 풀고 오시고 눈으로라도 정 시간이 없으면 사례 문제라든가 지문이 기다린 거 이런 거라도 좀 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것도 뒤에 해설이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자세히 안 됐기 때문에 오전에 설명 듣고 집에 가서 또 며칠 있다가 그래 오늘 한 거 문제 풀면 의미가 없다 며칠 뒤 이 점부터 해야지 오히려 거꾸로요. 지금 당장 끝나자마자 밥 먹자마자 바로 가서 복습해서 문제 푸는 게 활효과적이에요. 그래야지 뭐가 옳고 그런 걸 정확히 해가니까. 그래서 이 점 먹기 전에 오늘 중으로 복습을 꼭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번에 그 기출문제 그 나머지 쪽 민사특별법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이 요거는 토요일 날 이론해요. 민사특별법이. 그러고 토요일 날은 이것만 해도 지겨워요. 이론만 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시간에 할 거니까 그때 책 들고 오세요. 기출 그것만. 토요일 날 하면은 이론만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론 좀 공부하면서 기출 문제 푸는 게 나으니까. 토요일 날 하자면 할 수는 있는데 오후에도 여기서는 그랬죠. 방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루 좀 놀자고 열심히 하는 건데 토요일 날 오후까지 또 점심 먹고 문제 풀고 면 지겨우니까 오신 날 하기로 하고 토요일 날은 결석하지 마시고 민사특법도 6문제 나오니까 몇 개라도 맞춰야 되니까 오늘 고생 많이 하셨네요.